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공식과 현실화 올스톱, 윤, 무모한 정책 폐지. 네. 어제 민생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공식과 현실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었던 정책이죠. 이 90%까지 좀 현실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모한 정책이다,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 좀 같이 이어서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공시가 현실화 스톱, 시세 70% 유지 방침. 네, 같은 얘기예요. 지금 공시가 현실화 스톱 멈추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시세 70%, 현재 한 69%까지 현실화가 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 정도로 유지하겠다라는 건데 여길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줄. 법 개정 필요 총선용 발표 논란이라는 얘기도 같이 있어요. 여길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야당 협조를 얻어야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때문에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총선 전 폐지 방침부터 밝힌 건 조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총선 앞두고 야당이 실제로 이거 동의 안 해준 법 개정 못하는 건데 좀 포퓰리즘 아니야라는 지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서는 뭐 법 개정을 못해도 다른 걸로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실제 정책이 어떻게 실천되는지까지 좀 지켜보면 이런 우려가 기우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의대 증원 배정 오늘 발표, 의협 파국 초래할 것. 네. 지금 의대 증원하겠다라고 정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어느 학교에 몇 명을 증원할지 오늘 발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실제로 이게 입시에 반영이 되면 정말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정부도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의협은 파국을 초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윤, 의료개혁은 국민 명령, 작심 발언. 윤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때문에 세 달, 다음 달 직속 특위를 발족해 현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의사면으로 국민 위협해선 안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아예 의료 시스템을 개편하도록 지금 직속 특위를 발족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의정 한 달째 대치 평행선만 달리고 있습니다. 뭐 거의 맨날 관계가 나빠지면 나빠졌지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를 보면 의정 충돌의 역설, K의료 갈 길 뚜렷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한 달을 좀 되짚어 봤더니 의료 공백이 있었지만 대란은 최소화됐다. 피해 간호사들, 지금 수술 보조하는 간호사들 법적 보호가 가능해졌고 전공의 수련제, 수가제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서 상급 종합병원 쏠림 현상도 개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의 의료 시스템에서 좀 바꿔야 됐었던 그런 부분들 요번에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의료개혁 지금이 적기 아니겠느냐. 박차를 가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또 의정 갈등이 한 달째 이어지면서 답답하다, 빨리 대화에 나서라라는 얘기만 나오다가 또 이런 이 의정 충돌의 역설 부분도 좀 같이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막 내린 아베노믹스 17년 만에 금리 인상. 일본 중앙은행, 일본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금리를 올렸다라는 얘기. 지금 디플레이션이 끝났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물가 하락은 끝났다라고 일본이 지금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계속 좀 돈을 풀기만 하는 이 아베 전 총리가 꾸준하게 했었던 이른바 이 아베노믹스 돈 푸는 거는 이제 막을 내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한테 오는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겠죠.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아침엔 사진 밝게 웃고 있는 이 모습 이강인 선수입니다. 네, 지금 봄이 왔어요. 지금 옷 색깔도 밝고요. 표정도 밝습니다. 어제 귀국했습니다. 네, 어제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예선전 합류를 위해서 지금 귀국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와서 한번 꾸벅 좀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금 오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볼까요? 왜 이강인만 사과하냐? 협회는 뭐하냐? 들끓는 축구팬. 네. 이강인 선수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 공식 사과를 해요. 그런데 왜 이강인 선수만 사과하냐? 협회는 뭐하냐? 협회부터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사실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두 사람의 이른바 탁구 사태가 벌어진 건 판을 키운, 빨리 수습하지 못한 축구협회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진 사퇴입니다. 자진 사퇴. 사실 요 부분 저희가 준비한 CG가 있는데요. 그걸로 좀 같이 볼까요? 네. 조금 전 한 1시간 한 20분쯤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공지를 했어요. 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황상무 수석 지금 직을 내려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사실 약간 오늘 새벽 6시 50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한 1시간 반쯤 전인가요? 갓 나온 얘기입니다. 신주호 대변인님.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2차 충돌이야 뭐야 시즌2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좀 갑작스럽게 뭔가 확 풀리는 듯한 해결 국면인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황상무 수석에 대한 입장에는 뭐 대통령실이나 당과의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황상무 수석이 사퇴는 하셨지만 늦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그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과 국민들께서 불쾌감을 느끼셨고 그것에 대한 뭐 사과로도 모자라다, 충분치 않다라는 그 여러 일각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빨리 사의를 표명했으면 어땠을까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늦었지만 이런 그 사의 표명을 하시고 또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수영 의원님, 사실 이런 뭐 사의를 자진 사퇴를 검토하다가 한동훈 위원장 얘기 그리고 뭐 야당 얘기의 주장에 말려들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뭔가 스톱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스톱이 됐다가 결국 다시 진행이 됐으니까 사의를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변화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시간의 싸움이잖아요. 지금은 뭐 합리적이다. 지금이 뭐 논쟁해야 된다. 뭐가 옳다 그러다. 이걸 가지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20일 남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시장 이기는 경제 없고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 저는 이 말의 핵심이 있다고 봐요. 지금 20일 남았는데 정말 이 사안 자체를 상황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여권으로서는 치명적 악재인데 그럼 이걸 가지고 갑니까?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당내 경선 같은 거야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이지만 네. 선거는 지켜보는 관전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이에요. 그럼 20일 남은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핫한 이슈로 부상이 됐고 네. 여권의 리스크가 됐다는데 물론 이제 겉으로는 말하자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이제 여당이 요구를 하는 건 이런 모습이 되니까 약간 이제 휴지기를 가진 것뿐이지 저는 답은 정해져 있었다고 봐요. 다만 저도 그래서 주말까지는 너무 시간이 늦으니까 오늘이라도 이른 아침이라도 결단의 메시지를 이제 대변인실 통해서 보냄으로써 이건 일단 진화가 돼서 일단 50%는 감해진 거죠. 네. 지금 이게 시간 싸움 아니겠느냐 얼마 안 남았다. 이제 20일 코앞으로 총선 다가왔는데 더 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0%는 감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남아있는 50%도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50% 감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아침 기사에 뭐가 있었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여론의식했나 황상무 국무회의 배석 안 해. 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상무 수석이 국무회의 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진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이도훈 수석 이렇게 정면으로 잡혀 있는데 사실 여기가 아니라 요 자리입니다. 네, 여기가 원래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지금 없는 거죠. 여기에 네, 지금 비어 있는 그 명패만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참석을 안 한 것이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자중하고 있는 건가 싶었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황 논란에 미동 없는 대통령실. 이건 제목보다 요 부분입니다. 황 수석 비서실장 주재 회의 참석. 어제 비서실장 주재 회의도 있었고요. 국무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불참했고요. 보신 것처럼. 하지만 비서실장 주재 회의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인즉슨 그럼 차재원 교수님. 네. 사실 국무회의 참석 안 했는데 비서실장 회의는 참석해서 이거 약간 대통령실이 소나기는 좀 피해가자라는 걸까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의를 지금 수용이 된 거거든요. 그럼 네. 어제 비서실장 회의는 작별 인사의 자리였습니까?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비춰보면 국무회의에는 청와대 기자들이 풀 기자로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아마 국무회의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 지금 보좌관 회의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제가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이 수석들끼리 회의는 오고 국무회의는 안 왔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기자들과의 그 만남을 피한다. 그 이야기는 기자들을 만나면 어차피 그 진퇴에 대한 거취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안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어제 또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지 않는 걸 본다고 한다면 네. 황상무 수석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잔류가 계속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러면 오늘 새벽에 이렇게 바뀌었느냐? 네. 그거는 어제 이 국민의힘 공천자 대회가 열렸잖아요. 네. 그 공천자 대회에서 모두 다 한마디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대로 가서는 선거 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판세가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이종섭 대사와 황상무 수석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통령실에서 결단을 해달라. 그 이야기를 어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총선에 지면 모두 다가 이게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이 이 이야기까지 했어요. 서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듣기에는 그건 아마 대통령실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절박함을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자칫 잘못하면 다 같이 여권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윤 대통령의 일종의 정치적인 일종의 용단을 촉구에 끌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한 얘기를 좀 곱씹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매일경제 8면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차재원 교수님이 한 얘기 바로 이겁니다. 죽어도 서서 죽겠다. 총선 지면 윤 정부도 끝이다라고 어제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얘기 먼저 들어보고 오시죠. 공교롭게도 우리가 2번이고 이번 총선은 22대고 오늘은 22일이 남았습니다. 22일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죽어도 서서 죽겠다는 자세로 뛰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뛰는 공동선수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일 동안 죽어도 서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운명이 걸려있다는 말이 단순한 레토릭이 아닙니다.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 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총선 지면 윤 정부도 끝입니다라는 이 얘기가 사실상 대통령실을 향해서 한 얘기 아니겠느냐. 근데 이게 장윤미 변호사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반협박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대통령실에서로서는 언짢겠죠. 왜냐하면
이 집권 초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끝난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지금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갈등,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임명과 관련한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에서 쓴소리를 넘어서서 대통령을 사실상 직격한다고 대통령실은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황상무 수석이 지금은 사의를 수용했다라고 나오지만 사퇴 수순으로 간다라는 석간 그 보도가 나왔을 때는 대통령실에서 딱 잘라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류 변화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게 갈등이 수습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서로 날선 반응과 이런 언쟁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2라운드다 이런 명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뭔가 기류 변화가 있긴 있는데 이게 스무스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유세에 가서 얘기를 한 그런 부분, 이 총선 지면 윤석열 정부도 끝 아니겠느냐 이거 결국 대통령실한테 한 얘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제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공식적인 석상에서 아니면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당의 입장을 표시하는 것도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언론 앞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발표하고 이것도 소통의 한 방법이다. 그렇다고 하면 최수영 위원님. 네. 지금 어제 얘기한 이 총선 지면 윤 정부 끝이에요. 이 얘기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물밑 소통이 정말 없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보기에 소통이라기보다는 네. 수용을 한 거죠. 제가 정치는 흐름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2월까지 좋았던 흐름이 네. 이종섭 호주대 사건과 황상무 사건 확 끊겼어요. 이거는 뭐 누구 하나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흐름이 끊기는 게 눈에 보였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것을 애둘러서 표현하거나 혹은 뭐 용산이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건 오히려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격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 아니냐. 네. 당이 죽으면 정이 죽고 정이 죽으면 당도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어쨌든 새벽에 이걸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갈등은 일단락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정치에서 정말 이게 중요하게 선거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한 대 크게 맞는 장타보다도 네. 더 뼈아픈 게 연타예요. 계속 맞으면 우리가 잔매가 축적되면 회복하지 못한다고 권투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벌써 잔매가 2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용산도 여기에 대해서 수긍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2라운드, 이제 3라운드 확정이다 이런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이제 다시 어떻게 원팀의 기조를 보일 것이냐. 저는 이게 남은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연타가 더 아픈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로 될지 그게 진짜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2라운드, 3라운드 이런 건 없긴 없을 건데란 말씀은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중앙일보 오늘 1면이었습니다. 한동훈 대리인이냐 지휘자냐. 윤한 갈등의 본질은 총선 주도권이다. 지금 이렇게 뭔가 자꾸 투닥투닥하는 이런 모습, 매끄럽게 가지 않는 이런 모습, 결국 본질은 총선 주도권이 용산에 있느냐, 여의도에 있느냐, 윤 대통령한테 있느냐,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느냐, 이 여부다라는 게 지금 중앙일보의 얘기입니다. 근데 신주호 대변인님, 그럼 이 기사에 따르면 일단 황상무 수석 지금 사의 수용했거든요. 그러면 총선 주도권 한동훈 위원장한테 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선거를 치르는 것은 당입니다. 네. 당이 주도적으로 선거를 치러 나가는 것이지 용산이 뭐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용산이 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의 후보를 공천하고 어떤 선거 전략을 펴나갈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께 감동을 드릴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당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지면은 윤석열 정부와 당이 공멸한다. 그 말씀은 저는 100번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아마 공감할 거예요. 다만 대통령실의 입장이 제가 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고 오해가 있다면 그것을 하루빨리 조금 푼 다음에 당에게 주도권을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변함없는 사실이고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정부가 뭐 국민이 부여한 과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제 당에 주도권을 좀 넘겨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선의 주도권은 당에 있는 게 맞지 않겠느냐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사실 바로잡아가는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까 얘기 중에 나왔죠. 일단락됐다. 잠깐 일단 뭐 확전은 아니고 일단락이 됐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리고 50% 정도는 가감됐다. 그럼 남아있는 50%는 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이종섭 대사입니다. 이종섭 조사기일 빨리 정해달라. 촉구서 제출. 이종섭 대사가 아니 나 빨리 조사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는데 나 빨리빨리 그냥 조사 받을게요. 빨리 날짜 정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 조사를 빨리 해달라는 촉구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차재원 교수님, 네. 지금 일단 황상무 수석은 사의가 수용이 됐어요. 네. 자진 사퇴 형식으로 지금 나가게 된 건데 이종섭 대사 건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남아있는 50%. 글쎄요, 뭐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혼자서 그냥 독단적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상당히 무리해서 본인을 발탁해서 임명하고 그리고 또 이 지금 우리 국내에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외국에 우리의 그 대통령이 정명특검 공사로 지금 그 외국에 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 국가의 그 외교 관계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여권에서도 이걸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 대사를 그냥 들어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 이 호주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주재국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현명한 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종섭 대사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제일 깔끔한 방식인데 그 부분은 아마 본인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이 대통령실하고 상당히 그 교감 속에서 아마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황상무 수석 정도는 이 본인이 말실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지만 아마 지금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만약에 사퇴하고 싶다고 먼저 그렇게 의견을 강하게 내지 않는 이상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종섭 대사가 물러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지금 최상병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상당히 고려를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종섭 대사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 사실 그 이 당정 간의 이 갈등 기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종섭 대사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이종섭 대사가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배제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최수영 의원님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선거가 지고 난 다음에 이종섭 대사가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선거가 이기면은 이종섭 네. 대사가 지금 사퇴했더라도 또 사는 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퇴라는 게 과연 저는 이제 이게 외교적으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가능한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특명 전권 대사를 본인이 이제 부임하자마자 아그네망도 상대 주재국으로서 다 신임장까지 받았는데 네. 내가 그만두겠어 하면 그러면은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약간 딜레마적인 요소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시간의 싸움이고 흐름의 싸움이라 그러면은 저는 이제 50%도 남은 50%도 주말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지금 추측도 해봅니다라고 힘을 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남아있는 50%도 주말이 되기 전에 이번 주 안에 왜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지금 하셨어요. 네. 뭔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약간 희망도 같이 담아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윤한 갈등은 일단 뭐 아까 일단락이라는 표현도 나왔죠. 갈등 뭐 2라운드까지 가지는 않는 걸로 현재로선 보입니다. 하지만 당 내가 좀 시끄럽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친윤 간의 갈등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철규 비례 안 고치면 탈당. 한동훈 직을 걸고 안 돼.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이철규 의원이 비례 공천 다시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었던 부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비공개로 이런 얘기가 왔었다는 겁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윤한 비례 갈등 막전 막후 발표 15분 전에 비례 공천 누구입니다. 순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이게 공유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특정 인사를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를 하니까 고성이 오가면서 다퉜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면서 다투었느냐 보겠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당직자들을 당선권 명단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고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 함께 갈 수 없다? 탈당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확정된 명단 못 고친다. 그럼 내가 관두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효미 변호사님, 네. 지난번 윤한 갈등 불거졌을 때 그때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실장이 비대위원장 그만두세요 그랬을 때 네. 못 그만둡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비례명단대에선 이거 못 고친다. 뭐 그래 자꾸 그러면 나 관둘 거예요 라고 좀 나섰어요. 이게 지금 비대위원장직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네, 네. 이 직의 무게를 굉장히 좀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발언이요. 정치해보니까 뭐 재미없더라. 이런 발언도 나오고요. 본인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직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비례공천 잘했습니까? 당내에서 이런 문제 제기 나오는 게 이상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천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본인이 비대위원 직접 발탁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비대위원의 2명이 또 이 당선권에 들어갔습니다. 김예지 의원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굉장히 의정활동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여성 장애인을 대표하는 많은 분들의 외연을 넓혀주는 것도 공당의 역할 아닙니까? 사실 그 친소관계가 없었다면 이렇게 비례를 연임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당원 당규는 왜 무시합니까? 호남 인사들 전면에 배치하고 당선권에 주는 게 본인이 이야기하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 너무 먼 얘기예요. 이거는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러면 비례 최소한 이런 어떤 인사들로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리고 사천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그런 프레임 씌우지 말라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면 어떤 당내 인사가 그리고 어떤 유권자가 그걸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다. 그리고 정치력이 없다는 게 여기서 또 한 번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것이냐 실제로 잘못된 공천 아니냐라고 또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다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례 사천 주장 우스운 프레임 친윤 한 1인 정당 제왕적 대표 아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사천이라는 주장은 좀 우스운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일각에서는 사천 프레임을 또 갖다가 씌우고 그러던데요.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변으로 가름하죠. 네. 자기가 원하는 사람 공천 못 받았다고 이거 사천이라고 하는 거 이상한 프레임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 했습니다. 그런데 저 발언이 나오고 이철규 의원 또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사천이라고 했나? 있는 그대로 보시라. 내가 틀린 말 한 거 아니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대통령실 의중 반영된 거 아닙니까? 라고 기자가 좀 추가로 질문을 하니까 누가 그러나 내가 대통령실 하수인인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신주호 대변인님. 네. 지금 사천이다 아니다. 지금 뭐 장현미 변호사께서는 이철규 의원 얘기처럼 이게 좀 문제 있는 얘기 아니냐. 맞는 지적한 거다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는 엄연히 저희 국민의힘과는 다른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 다른 정당의 공천 과정을 두고 뭐 제가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분명히 국민의 미래에서도 잘못된 공천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후보가 과거에 있었던 논란, 그러니까 뭐 4급에서 5급 서기관으로 강등된 것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공천이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분명히 국민의 미래는 비례정당이기 때문에
그 비례 정당에 나오는 순번 후보들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분들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 만약에 이분들로 해서 선거에 내는 메시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국민의 미래 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충분히 지역 그 후보 명단 재배치, 재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것을 사천 그리고 사천이 아니다 이런 식의 논란을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후보 등록이 코앞에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언제까지 공천 문제를 갖고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민의힘이나 국민의 미래나 4년 전에 그 범실을 한번 좀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을. 4년 전에도 보면은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이었죠. 미래한국당의 공천 과정이 문제가 있었고 나왔던 순번 자체가 상당히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자 그것을 아예 다 뒤집어 엎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 추천을 했습니다만 네. 이미 한번 뒤집어 엎어 다음에 국민들께 후보를 내세우면 뭐합니까? 그 당의 공천 과정이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밖에 안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결과가 4년 전에 저희가 아주 역사적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 과오, 그 범실을 잊지 않고 제대로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4년 전을 좀 생각해서 이거 갖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총선 얼마 안 남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가운데 말들이 굉장히 셉니다. 내가 뭐 누구 하수인입니까?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 뭐가 있었느냐? 어제 그 정보지 뭐 지라시라고 얘기를 하죠. 지라시가 어제 쭉 여의도에서 좀 돌았습니다. 뭐냐? 국민의미래 비례 명단이 이중장부였다라는 주장이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강남 사무실에서 만든 별도의 명단이 있었다. 이 얘기 뉴스는 한 위원장이 강남에도 사무실이 있다는 걸 좀 전제로 하네요. 다른 명단에 있던 비례 후보들 발표 5분 전에야 이중장부 사실을 알고 반발을 했다라는 지라시가 한번 쫙 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여의도는 뭐 이런 지라시들이 정말 많습니다. 막 이런저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도는데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알림. 국민의미래 비례명단 작성에 한동훈 위원장이 관여했다는 지라시가 유포가 됐는데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 여기까지는 뭐 바로잡을 수 있죠. 시스템 공정 폄하하려는 시도로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최수영 위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게 정말 소송 가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걸 진화하지 않으면은 이런 네. 가짜 뉴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갑자기 뭐 언론이라도 이렇게 제도권 언론까지 그걸 받아 쓴다면 위험하니까 빨리 진화에 차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비례대표 이 명단에서 봐야 될 게 네.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지만 명백히 다른 정당이면 그쪽 정당의 당원 당규를 따라야 되는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가 이것도 공천하겠다고 했으니까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를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직전 선거에서 15%포인트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네. 시도당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20번 안에 20%, 25%를 보장한다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5명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당규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이뉴한 혁신위원장 들어가 있고 뭐라고 얘기하지만 실적으로 그분이 연고가 있는 분들이지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치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시도 전직 위원장은 22번, 그다음에 광주시당 위원장은 24번이 됐어요. 지난 바른미래당 때 19번까지가 당선 그 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선권 바뀌잖아요. 네. 지난 총선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사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신지호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의 것을 다시 조정하겠고 탈락을 시켰으니까 그것도 검증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는 이건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서 그러면 당원 당규에 따르겠다 했으면 그 부분도 보완하고 한 명을 뺐으면 어떤 분으로 채워넣을지 그것도 상징적으로 빨리 보완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장동혁 위원장, 사무총장은 가짜 뉴스는 진화하고 다시 들여다보고 빨리 조기에 판단하겠다라는 뜻을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밝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빨리 수습은 뭐 이해가 되는데 네.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것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지금 이런 얘기가 시스템 공천을 폄하하려는 시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노터치 만들어진 거 잘 된 건데 이거 폄하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얘기한 아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장동혁 위원장 그 전에 브리핑에서는 호남 지역에 대한 배려가 그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도 주목하고 또 한 사람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네. 공간이 또 생긴 거 아닙니까? 요 정치력을 저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호남 부분의 배려에 있어서 뭔가 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여지를 지금 주셨습니다. 네. 이 지금 친윤 한 위원장 사이에 이 비례 공천을 놓고 지금 갈등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갑자기 터진 것이냐? 아니다. 전초전이 사실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 얘기냐? 도태우, 장해찬 후보 공천 취소를 놓고 그때도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의원이 뭔가 비판적인 얘기가 좀 오갔다라는 거예요. 최근 장해찬 후보 무소속 출마하겠다 선언을 했죠. 근데 언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그 마지막 순간에 용산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습니까? 뭐 저는 그런 부분 제가 뭐 용산이 되었든 아니면은 당 지도부가 되었든 예. 어떤 분들 어떤 사람들과 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제 뭐 무소속 출마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을 수 있나 싶어서 궁금합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 지금 비대위와도 제가 뭐 연락을 안 하는 사이였겠습니까? 네, 장해찬 후보 지금 대통령한테 얘기했느냐? 그리고 뭐 당 지도부 비대위 얘기까지도 지금 나왔어요. 교감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지금 비대위와도 제가 연락을 안 하는 사이였겠습니까? 라고만 얘기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차재원 교수님. 네. 이렇게 되면 이거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인가라고 들을 수 있거든요. 아마 장희찬 뭐 지금 전 후보 같은 경우 뭐 계속 뭐 무소속 출마를 후보죠, 한다니까 현재. 뭐 지금 계속 후보죠.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본인의 이 지금 공천 번복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아마 교감을 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자신이 무소속으로 충분히 나가도 아마 이 당 차원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배려들이 아마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실제 저 탈당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수용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 폭탄 운운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당 후보도 아닌 사람이 나가면서 예산 폭탄을 통해서 수용구를 발전시키겠다는 이야기 자체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은 지금 뭐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개런티를 해줬다는 뭐 그 나름대로의 그러한 이 입장을 아마 대내적으로 아니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긴 하겠습니다만 네.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장희찬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 지역의 3선, 4선 중진 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지역이 기반이 있습니까? 뭘 믿고 저 젊은 정치인이 이번에 처음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는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이 여당의 공천 번복을 뚫고 저렇게 무슨 출마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정치적 뒷배가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장희찬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당한 이 대통령실과 또 내지는 뭐 당의 이 소위 말하는 친윤계들과의 정치적 교감 속에서 한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지를 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실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얘기만 들으면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뭐가 교감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원래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탈당하고 복당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장해찬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다시 한번 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장동혁 사무총장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올까요? 공천되지 않은 분들이 탈당 무소속 출마한 경우에 우리 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입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네, 우린 기존 입장 그대로다. 우린 나가면 복당 안 된다.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주호 대변인님. 네. 지금 장해찬 후보는 살아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고 나갔고 뭔가 교감이 있는 듯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뭐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비대위와도 내가 연락을 안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럼 연락한 사람들은 해당 행위인 거 아닙니까?
해당 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장해찬 후보가 돌아오려고 한다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당선이 되어야지 국회의원을 대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인데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저는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시죠. 네. 최고위원으로 계시면서 선당후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한 적이 있으십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장해찬 최고위원이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지는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진정으로 국민의힘을 생각하고 대통령을 생각하셨다면은 네. 이번에 한 템포 쉬어가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장해찬 최고위원이 젊으시거든요. 젊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쉬고 자신의 모자람을 더 수양해서 다음번에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으면은 저는 지금까지 했었던 말실수, 실언 논란들이 오히려 국민들께 더 나은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거가 임박하면서 양당이 극단적으로 지금 치우치고 있고 네. 지지층도 이미 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잘하기 경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이 선거가 하다 보면 잘하기 경쟁보다는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 경쟁의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봉주 전 의원 막말을 했었던 그분을 공천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공천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을 두고 억울하시고 뭐 속상하신 건 알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대통령의 성공 그리고 국민의힘의 성공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신다면 이번에는 한 템포 쉰 다음에 수영에 나간 저희가 새로 공천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 저는 오히려 수영 주민 그리고 국민들께 더 다른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최고위원도 하면서 선당후사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좀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완곡하게 하셨어요. 네. 그럼 이번에 한 템포 좀 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완곡하게 얘기하신 신주호 대변인 말고 항상 직설화법 예 여기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청년의 꿈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이거 아까 저희가 얘기했었던 장해찬 후보 이거 뭔가 교감이 있었던 듯한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거 크게 사고 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통령 공천 개입한다는 소린데 라고 글을 올리니까 홍준표 시장이 호가호위라고 짧게 올렸습니다. 최수영 의원님, 사실 신조 대변인께서는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접촉한 사람이 있다면 해당 행위 여부를 가기 전에 당선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그 전에 여론조사 이런 거 보면 막 압도적으로 높고 그랬었거든요.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장해찬? 당선 가능성이 당연히 떨어지죠. 저는 여권의 패배가 우려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수영구는 지금 현역 의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분열이 돼서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로 2석을 잃는 겁니다. 우리가 한 석이 있는 걸 원래 찾아오지 못하고 남에게 줬으니까. 근데 저기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낙동강 벨트를 중진 재배치를 통해서 돌파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 지금 굉장한 접전이에요. 그런데 이 부산의 핵심이라는 여권의 지지 텃밭이라는 곳에서 이런 갈등과 균열이 일어나면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박빙 승부에 영향 끼쳐서 그럼 거기까지 영향 끼쳤다? 장해찬 의원이 두고 나중에 잘못하면은 그 정말 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는 살아있는 우리 생물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선거 초반 구도고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있다가 저는 뭐 그게 꼭 단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후보에 대한 어떤 변동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감정이 좀 격해 있고 그래서 아마 홍준표 시장도 호가호위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네. 조금 이게 먼지가 가라앉고 좀 포연이 좀 잦아들면은 네. 다시 한번 좀 그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해찬 후보가 다시 한번 판단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네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